네,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의 힘을 다 빼는 데드덕, 레임덕이 아니고 데드덕, 죽은 오리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의석수는 일관되게 10석이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지대의 기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시고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네네. 어떤 여론조사 인용하면서 17%까지 뜨는 거 봤다. 네, 저도 보았습니다. 월요일 날 나왔더군요. 느끼세요? 여론조사, 다른 여론조사에도 유사한 여론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제가 직접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지인들은 당연히 저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거리에서 만나는 보통의 시민들 반응에서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거리를 카페를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조용히 이렇게 있는데 알아보고 저한테 인사를 건네시면서 말씀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말씀하세요. 난 지금까지 정당 가입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사실 정치 뉴스 잘 안 본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당신 밀어줄게. 또는 당신당 가입할게. 이런 말들을 하세요. 그 정치 고관여층 또는 진보층 이런 분들이 또 저를 성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잘해라, 더 잘 싸워라. 요즘에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하더라.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난 정치 관심 없었는데 이번에는 당신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그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원 숫자도 많이 늘었습니까? 저희가 공지한 지 한 일주일 안 된 것 같은데 현재 지금 4만 명 넘었거든요. 4만 명. 네, 그래서 3월 3일 그 2시에 일산 킨텍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5만 원 쉽게 넘을 것 같고 제가 여러 군데서 말했습니다만 10만 원 빨리 잡으셔야죠. 예, 저희 목표는 10만입니다. 창당대회 하고 난 뒤에 총선 전까지 10만을 당원을 만드는 것,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민심이나 당원 되신 분들은 뭘 해달라는 겁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독재 정권과 좀 세게 싸워줘라. 그 민주당이 이제 우리나라 민주진보 진영의 본진인데 좀 답답하다. 180석, 지금은 170석이야만은 지난 총선에 180석을 모아줬는데 좀 답답하다. 잘 안 싸우는 것 같다. 또는 잘 못 싸우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국 신당은 좀 작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다. 제대로 싸워줘라. 민주당이 못하는 것, 또 민주당이 좀 주저하는 것 용감하게 해줘라. 이런 요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독재 정권과 싸우고 난 뒤에,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기 종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윤석열 정권을 제가 데드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 경제 지금 엉망이다. 그렇죠. 민생 엉망이다. 또 지금 애들은 결혼도 하기 힘들다. 결혼하고 난 뒤도 애 놓기도 두려워진다. 그럼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라. 그래서 주거권 문제, 노동 문제, 민생 문제, 복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과감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 과거 진보 정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 보수 정부에 비해서. 그렇지만 저보고 말씀하는 거는 그 선진복지국가 유럽 경우를 들면서 더 과감하게 주거권 문제, 복지 문제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요구하시고 저희가 그것을 저희 정강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으로 이걸 너무 이제 좌파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드린 말씀인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미국도 한국도 지금 소비를 안 하고 있는데 주거권이랄지 그러니까 집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게 이렇게 되면 한 10년 이렇게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자동적으로 괜찮은 임대주택에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저축을 그렇게 과도하게 하지 않아요. 저축을 과도하게 하지 않으면 씁니다. 당연하죠. 소비만이 이 자본주의 경제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주류 경제학인 거죠. 그게 그 주류 경제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미래 불안 요소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저 예. 같은 맥락이고요. 이게 예. 뭐 좌파 진보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이게. 아니고 예. 통상의 경제학 원리로 봐서 그러하고 제가 주거권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사실 제가 뭐 정당을 만들기 전부터 가불선진국이라는 책 등등에서 주장해왔던 바기도 한데 예. 지금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매우 고품질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을 했고 예. 시민들은 자기가 이제 앞으로 한 50년간은 좋은 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50년이라는 거 하면 사실상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지. 그러면 예. 자기가 돈을 벌어서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저금을 하거나 예. 또는 전세금 올라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월급 받는 것에서 주거를 위한 비용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자신의 가처분 소득은 늘게 되죠. 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게 된다는 거죠. 그게 먹는 문제든 문화생활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국가의 예산은 제한돼 있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는 주거권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복지 문제가 중요한 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일단 행복해지죠. 예. 가처분 소득이 느니까. 예. 그리고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하는 게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그럼 집 문제가 50년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출산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초초초 저출산 사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 출산 문제도 해결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복지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조국 신당에 투표하는 시민들의 그 기대 그것이 충족될 것이라 보고 저희가 물론 뭐 과반수 정당을 되진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선진복지국가에서 하고 있는 각종의 주거권, 뭐 노동권 관련한 이런 아젠다를 계속 얘기하고 설파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난 뒤에 우리나라 이 제도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말씀하셨는데 언론이 많이 이렇게 공감을 먼저 언론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언론과 관련해서는 불만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 특유의 어떤 솔루임 현상이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느끼셨던 것하고 지금의 상황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9년 이후로 보면 저는 상처 입은 사냥감이었죠. 언론에게는 그 검찰이 던져주는 첩보, 미확인 첩보를 부풀려 쓰거나 단독으로 쓰는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었고 사실은 뭐 공적 사안과 전혀 무관한 저희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 새벽부터 심야까지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 항상 기자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뻗치기라고 하더군요. 뻗치기를 하면서 정말 소소한 것까지 보도를 하고 사진 찍었던 경험이 있고 심지어는 현관문 앞에 아파트 현관문 뒤에 숨어서 가족이 들어오면 튀어나와서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마이크를 들이대는 이런 일들이 뭐 수도 없었는데 또 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혼자 사는 딸 집에 두드리고 취재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언론이 해야 되는 보도 또는 취재의 정상적 방식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등의 각종 범죄 혐의가 보도되고 있는데 조국에 대한 보도 또는 언론, 취재의 행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지도 않고 가족 스토킹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아직도 인상 깊게 뇌리에 지어지지 않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살던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그때 기자분들이 압수수색하는 집 안으로 무슨 음식 배달이 들어왔는데 그 배달하는 아저씨한테 정말 깔깔대고 킬킬킬대면서 저 안에서 뭘 먹었냐, 저 안에 누가 있더냐, 뭐 이런 온갖 얘기를 묻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장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 식의 열의를 갖춘 그게 뭐 열의인지 또는 악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왜 아크로비스타 가서는 안 그러죠? 안 그랬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과정에 수많은 오보가 있었다. 그런데 뭐 제 딸이
모 병원에 가서 피부과로 뽑아달라고 했다. 그래서 조선일보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렇죠. 오보인 게 확인되었고 사과했고 지금 손해배상 청구했고 그다음에 또 저희 가족이 어떤 뭐 관련자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고 세계일보가 또 단독을 냈습니다. 다 허위인 게 확인되었고 손해배상에 이겼습니다. 뭐 사실 제가 거론하면 한두 개가 아닌데 2019년에 수많은 오보와 허위 보도가 났고 그로 인해서 저는 사실상 거의 죽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물론 조국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사모펀드부터 그러합니다. 사모펀드가 조국 거고 조국이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고 거액을 빼돌렸다라고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저는 권력형 비리범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이 됐잖아요. 지금.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김경률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자신이 밤새워 분석을 해보았더니 조국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고 그 김경률 회계사에 더하여 추후에 이제 그 학교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소홀히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권경의 변호사도 자신이 사모펀드 전문가인데 분석을 해봤더니 조국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기소도 안 됐습니다. 그랬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런 보도를 주도했던 사람들과 언론이 저에게 사과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 행태가 맞는 것인지 매우 극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저도 이제 언론 생활 28년 했습니다만은 어떤 메뚜기 떼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확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그냥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밭이 초토화가 돼버리고. 그렇죠. 거기 있던 소나 말은 다 가죽이 뜯기고 그렇죠. 살이 뜯겨져 나가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메뚜기 떼가 다른 쪽은 안 뜯는다는 거죠. 그렇죠. 만만한 쪽을 뜯어먹고 덮친다는 것이죠. 대선 후보 때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케이스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경력 위조가 확인이 됐잖아요. 예. 명백하게 경력 위조가 확인됐으면 그러면 그 정도의 취재에 한 10분의 1이라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취재의 정말 10분의 1 정도만 김건희, 한동훈 장관의 딸에 대해서 했느냐. 제가 신문을 항상 보는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언론이 그 특정 시기부터 어느 특정 세력과 한 편을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 언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무슨 신문 보세요? 일단 무슨 신문 보세요? 종이신문 말씀이죠? 네, 종이신문. 전 종이신문은 사실 한겨레 신문만 봅니다. 한겨레도 근데 조 전 장관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세게 독하게 많이 했죠. 근데 제가 한겨레 주주라 가지고. 주주여가지고. 그 주주라서 그냥 그걸 뭐 이렇게 끊기는 참 곤란해서 계속 보고 있고요. 저는 저에 대해서 정치적 입장이나 저의 뭐 도덕적 문제라거나 비판하는 것 그 자체를 제가 꺼리지는 않고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독하게 하더라도 또 조롱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허위 보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제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허위 보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보통의 국민들이 수인하고 감수할 수 있는 범위의 어떤 취재 양식, 취재 행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죠. 이 한국 언론에게 참 못됐다, 그 다음에 신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언론이나 해외 언론은 본인이 잘못 알았으면 바로 정정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어요. 2시간 전에 쓴 기사에 이 부분은 잘못 알았으니까요. 이렇게 정정했습니다라고 기사 말미에 맞습니다. 굉장히 크게 코렉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잘못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씁니다. 거기서. 본인이 왜 착각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쓰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하게 쓰니까 또 사람들이 믿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감추거나 심지어는 세월호 참사 때는 삭제를 해버리잖아요. 지금 뭐 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보도의 그 정정 방식이라 할까요? 제가 뭐 유학 시절에 많이 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보가 나더라도 오보를 정정하려면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언론중재위원회 가야 되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거론했던 조선일보, 세계일보 등등 같은 경우 1심에 제가 이겨도 또 2심 가야 되고 대법원 가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정이 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거는 3년, 4년, 5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사람은 낙인이 찍히거든요. 그렇죠. 그 낙인이 찍히고 나중에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조그만 뭐 크기의 보도가 납니다. 이미 낙인 찍힌 그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아. 그렇죠. 이것들이 좀 문제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선진국의 좀 정말 언론다운 언론 같은 경우는 오보가 있었으면 그 오보 밑에 내가 이렇게 정정 그 원문 자체는 수정하지 않죠. 예. 놔둔 상태에서 말미에 그렇습니다. 박스 처리를 하거나 해서 예. 어떤 이유로 이렇게 실수를 했으므로 고칩니다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그게 뭐 기자분들의 일본말로 기자분들이 많이 쓰는 뭐 곤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성 그 일본식 표현인데 잘못된 그걸 인정을 하면 네. 자신들의 자존심이 또는 그 근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이고 민주주의 시대에서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 언론의 자유가 그 정도까지 보장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곤조 근성과 관련해서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핵심이 그건 것 같은데 검찰이 야, 저런 사건까지 기소하나? 라고 하는 사건들을 어떤 거는 기소하고 네네. 저런 사건도 수사 안 하나? 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 도이치모터스 저것도 부르지도 않네. 참고인도 조사도 안 하네. 네. 그런 거는 너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제가 이제 그 점은 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하신 거겠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의 공범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 검찰 보고서에 예. 김건희 및 최은순 즉 그 김건희 씨의 어머니죠. 그 두 사람이 얻은 수익이 23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서는 일체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따라서 기소도 아니하고 몇 년을 끌고 있습니다. 기소를 하지 않으니까 유죄 판결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결백한 사람이 법적으로는 결백한 사람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반면 어젠가요, 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출석을 했던데 법인카드로 뭐 10만 원 쓴 거가 법 위반이란 그렇죠. 겁니다. 예. 10만 원 엄격히 봐서 10만 원이 위반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과거 어느 때 우리나라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야당 대표의 부인을 10만 원 그 법인카드 잘못 썼다고 선거 전에 기소하는 예가 있었는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두 사례를 보면 너무 대조가 분명하고 저는 그 정치를 하기 전부터 학자 시절부터 주장했던 바인데 저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기소 배심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걸 저희 정당에서도 주장을 할 것인데요. 예. 모든 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사회적 관심이 있거나 또는 죄질이 중한 범죄의 경우 예. 이 경우를 기소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검사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배심원을 소집해서 배심원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그 배심원들에게 우리나라 평균 보통의 시민들을 불러 모아서 예. 그분들 앞에서 검사가 발표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김혜경 기소해. 그다음에 김건희 기소해 판단을 시민에게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시민이 판단할 경우에 있어서는 예. 국민들이 수사의 편파성, 기소의 편파성 또는 정치적 수사, 정치적 기소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건 어느 나라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선진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뭐 대표적으로 그 미국이라고 예를 들자면 미국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검찰의 권한을 반드시 국민적 통제를 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첫 번째가 기소 배심제고 두 번째는 검사장 직선제입니다. 미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면서도 동시에 그 문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공감대가 이루어졌는데 예.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의 문제인데 민주주의는 뭐냐 하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적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소 배심제 외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중앙지검장, 뭐 광주지검장, 부산지검장을 그 지방선거할 때 뽑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은 따로 있지만 예. 그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한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현재 한국 검찰 구조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단극의 피라미드 체제입니다.
검사 동일체. 인사권은 완전히 틀어지니까요. 그렇죠. 말석 검사까지. 예. 근데 이제 검사장을 직선하게 되면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을 기소할 때 이거 내가 기소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내가 날라가네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나는 국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라고 네. 얘기하면서 검찰총장의 지시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구조가 다극화됩니다. 서울, 광주, 부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지역 단위로 선출된 검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용산이건 검찰총장이건 이런 식 구조로 가야지 예. 저는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보고 지금까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가 주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대선 전에 그 국회의장 중심으로 양 원내대표가 합의문까지 작성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지만 저는 수사와 기소 분리 외에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검사장은 직선하고 그다음에 검사의 기소에 대해서도 국민이 참여해야 된다. 즉 기소 배심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정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인재 영입을 했고요. 예. 다음에 누가 될지는 사실은 뭐 여러 인사를 접촉했고 확답도 받았고요. 아, 그래요? 네, 당연히 뭐 대기하고 있고요. 언제 발표하세요? 일단 3월 3일 창당대회 아닙니까? 저희가 그때 몇 명이나 발표하십니까? 창당대회 때는 발표할 생각은 없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창당대회는 창당대회만으로 이제 보도돼야 될 것 같고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창당대회가 끝나면 저희가 차례차례 그 여성, 남성 차례차례 분야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름은 당명은 결정했습니까? 당명도 공모를 했고요. 지금 수많은 의견들이 정말 답지를 하고 있는데 뭐 보셨겠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국 신당은 안 된다. 그렇지만 그냥 조국이 들어가는 다른 당은 된다라고 공식 통지를 해주셨어요. 우리의 조국 할 때 그 조국은 상관없다는 거죠. 뭐 조국 이렇게 되겠죠. 그 뭐든 간에 각종 조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조국이란 단어를 넣은 이유는 특별히 제 이름보다도 이미 언론과 시민들이 조국 신당으로 알고 있어요. 인지도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꾸게 되면 시민들이 연결시키지를 못할 것 같아서 이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란 단어를 넣으려고 합니다. 인재 영입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저 신장식 변호사 이후에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 관심사는 또 이제 비례대표의 순번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결정가 됩니까, 이거? 지금 아직 뭐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창당이 되면 창당 후에 공식 논의를 통해서 거쳐야 되는데 저의 구상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만은 또 제가 대표 인물인데 제가 번호를 찍어서 당신 1번, 당신 2번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당이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절대 안 되고요. 이제 당원들의 투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민참여인단을 구성해서 또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국민 이렇게 섞어서 당원이 좀 많아야 좋겠군요. 이게. 그때는 이제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 논의를 해봐야 되고 그 당원과 국민 앞에 비례 후보로 된 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도록 만들고 그걸 보시고 난 뒤에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밝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당원들의 투표, 또 국민 참여인단, 또 뭐 이름을 뭐라 하든 간에 그분들의 의견, 자신들의 선호도를 밝히는 기회를 주고 그걸 취합하고 난 뒤에 순서를 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공정하겠죠. 지역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지역구 문제도 지금 저희가 아직 뭐 당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직 논의 자체를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구 나올 수 있군요. 그 자체를 결정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지역구가 성사될지 안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은 안의 내용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민주 진영의 어떤 결속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완되거나 또 조국 신당이나 뭐 갈등을 겪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하죠. 예. 저는 지금 민주당의 공천 문제 때문에 내용이 막 크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 언론 보도로만 판단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그 우리 범민주 진보 진영의 이제 본진이고 그 큰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빨리 수습을 해서 대우를 정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든 가칭 조국신당이든 간에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는 좀 막 달려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이 나서 안타깝고 빨리 종식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저는 창당 선언 초기부터 뭐 말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지역구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 특히 지금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수도권 같은 경우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이동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민주당도 전열을 수습하고 그래야지 겨우겨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가칭 조국신당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리는 없을 것이다. 저희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거나 또 민주당의 어떤 실수를 통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이제 그 같은 지향이 있습니다. 손잡고 그죠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몇 걸음 더 달려나가서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외치고 더 단호하고 더 강하고 더 빠르게 행동하려는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과 손을 잡고 같이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정강 정책에 있어서는 정강 정책을 보게 되면 저희는 좌파 정당이나 진보 정당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서구에서 선진복지국가가 하고 있는 여러 사회권 강화 정책, 민생복지 정책은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그 정강 정책으로 전파할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는 민주당보다 좀 진보적일 것 같습니다. 지역구와 관련해서 1대1 구도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대1 구도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좀 약한 지역에서는 지역구를 뭐 낼지 안 낼지는 확정을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약한 지역에서 우리 쪽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쪽이 마침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말이 오갈 수 있는 그런 통로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이제 가정적 상황인데 제가 답을 드리긴 곤란하고요. 현재로는 민주당과 공식적, 비공식 통로는 없습니다. 지금은 없으시고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공천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고 저희는 창당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뭐 지역구 문제, 뭐 비례대표 문제 등등의 어떤 논의도 지금 공식 논의 또는 비공식 논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그렇게 그런 통로를 만든다는 자체가 너무 시기상조고 무리라고 생각해서 각자의 지금 이 역할, 각자의 길을 가면서 각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신당의 이른바 조국 신당의 비례대표 순번도 나오고 저런 사람들이 저 순서로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전체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저는 늦어도 3월 중순일 것 같습니다. 3월 중순,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다 저희 면모가 드러나고 당의 조직 체계건 또는 저희의 영입 인사든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 저 정당이 뭘 하려구나를 알 것 같아요. 현재 국민들은 초기에는 뭐 조국이라는 사람이 막 뛰어다니는 것, 또 말하는 것만 보고 저기 괜찮은 것 같아, 또 이게 부족하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신장식 변호사가 합류해서 조국과 신장식이 같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대충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를 감을 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직관적으로. 근데 이제 당 체계도 갖춰지고 저희의 정강 정책도 발표하고 특히 저희가 이제 창당 이후에는 저희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조국 신당이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에 무엇을 하겠습니다와 관련해서 일종의 정책 PT쇼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윤석열 정권 다음이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제가 구호를 일종의 만들었습니다만은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도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창당 멤버들이 이제 한잔 할 때 제가 3년은 이제 너무 길다. 3년은 이러면 사람들이 너무 길다 하고 이제 그걸 건배사로 합니다. 3년은 너무 길다인데 3년이 덜 당기고 난 뒤에 뭘 할 건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더 뭘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밝혔지만 그 보다 전면적으로 또 보다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 당 정책위원회에서 그것을 3월 3일 이후에 한 달을 지속적으로 조국 신당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를 밝힐 생각입니다. 그걸 보시면 시민들 여러분께서 조국 신당은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에 뭘 하려고 하는구나. 두 번째, 그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구나가 3월 동안에 인식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저희 3월에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조국 신당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런데 조국 인재영입위원장은 지금 각종 재판이 있단 말이죠.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난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총선 거의 끝나고 얼마 몇 개월 안 되는 시점일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그렇죠?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인터뷰하거나 하게 되면 그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는 하급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제가 하급심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 점이 여럿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사실관계 파악이라거나 법리 적용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하급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상고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니죠. 민주공화국이 아닌 거죠. 전 저의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저는 뭐 정치인, 뭐 전직 장관을 떠나서 평범한 시민으로 저희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저희 희망대로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가장 극단적으로는 제가 예컨대 당선이 되었다 합시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당선된 다음 날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정반대로 보면 중간에 일부라도 파기환송이 되어가지고 파기환송이 되면 다시 하급심 재판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4년 뒤에 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까 앞에 박지원 원장님 계셨는데 박지원 원장님 하급심에서 징역 14년인가 받으셨어요. 그러네. 일부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죠. 맞습니다. 박지원 원장님이 제 기억에 2심까지 징역 14년 받으셨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셨거든요. 물론 그런 예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어떤 경우인지 예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겠다, 창당을 하겠다 결심한 것은 뭐 굳이 스피노자 말을 빌지 않더라도 지구가 내일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저의 각오이고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간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아웃된다면 저희 당에 있는 다른 저희 동지들이 저를 이어서 저희 신당이 하려고 하는 그 과제를 할 것이고 또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시청자 국민들이 그 과제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또 동참해 주시겠죠. 저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갈 것이고 그 끝까지 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든 예단하지 않겠다. 그걸 미리 예단하게 되면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위축돼서 할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 끝까지 갈 것이고 하얗게 불태워 보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V의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